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7월 28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세계 시가총액 500대 기업 수가 10년 새 한국은 반토막이 났지만 중국은 그와는 완전히 반대로 7배로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제금융시장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시가총액 세계 500대 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은 세계로 10년 전의 7개보다 반 이하, 4개가 줄은 반면에 중국은 무려 48개로 늘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우습게 보다가 이렇게 성큼성큼 성장해서 이젠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위주 외교 그리고 경제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합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전창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국민TV 쿠겐샵의 성공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쿠겐샵이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의 튼실한 살림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당연히 물론 쿠겐샵에 새싹 땅콩차 입점시켰습니다. 먹기 편하게 티백으로 만든 새싹 땅콩차도 있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혹시 커피숍을 운영하시는 분들 메뉴에 새싹 땅콩차를 추가하고 싶다면 도매 가격으로 납품 가능합니다. 거침없이 070-8635-1288로 전화주세요. 그리고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듯이 힘겨운 시간이 지나면 행복한 시간이 다가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힘든 세상 혼자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국민TV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칙한 음료 기발한 차 새싹 땅콩차도 있습니다. 070-8635-1288입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연 사흘째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군요. 오늘 서울 지역 대부분 32도를 웃돌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 유념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김효진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강윤 앵커께서도 눈치를 못 채셨을 것 같은데 방송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죠? 웹페이지를 통해서 네. 흘러나오던 음악이 제가 플레이어만 종료를 시키면 되는 걸로 착각을 해서 네. 미처 그걸 체크를 못해서 이 방송 시작할 때 내용이 그 음악하고 겹치는. 오프닝 멘트 때요? 그렇습니다. 어허. 그래서 우리 조합원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순전히 운행하는 제 실수였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플레이어를 여러 군데서 가동을 시키니까 이거를 챙기질 못했네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예. 네. 자, 날도 덥고 곳곳이 시끌시끌한데 그런 사고 더더욱 없애야겠죠. 네. 자,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들리고 계시죠? 조합원 청취자 여러분. 자,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국정원 해킹 의혹 사태 관련해서 새정년이 이른바 플랜 B. 지금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다른 방법 없는가? 예. 이걸로 부심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 관련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 보고 결과를 셀프 면죄부다 일단 이렇게 규정을 하고 추가 공세의 수위를 좀 높여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부심하고 있다. 이 말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조만간 있을 전문가 간담회와 상임위 추가 현안 보고를 앞두고 로그 파일 제출이나 전문가 참여를 통한 검증 등 전제 조건 관철을 위한 압박도 일단 강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정원이 의혹을 사실상 전면 부인한 가운데 이병호 원장이 믿어달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 한방이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해킹 의혹 규명을 위해 상임위를 통한 해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나름 묘수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종걸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이 해킹 사찰 의혹을 셀프 검증하고 여당이 함께 면죄부를 셀프로 발급했다면서 국회를 능멸했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이춘석 원내수석 부대표도요. 자료 제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에 여당 지도부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거나 여당조차 국정원에 속은 것이라면서 어느 쪽이라도 이대로는 신뢰의 바탕을 둔 여야 협상을 계속 이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이번 사안이 다른 여야 간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묶어서 연계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뒤따른다고 하고요.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죠. 새정년 신경민 의원은 이 준 청문회는커녕 보통의 상임위 수준에도 못 미쳤다. 상임위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다. 자료 확보를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심각하게 생각 중이다 라면서 이른바 플랜 B 찾기에 대한 구상을 살짝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플랜 B 나온 건 없다는 얘기죠. 네. 예. 아무튼 현 상태로는 뭐가 타개가 안 되니까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겠는데 마땅치 않다. 네. 그런 고민일 텐데 그게 있었으면 플랜 A가 됐겠죠. 아무튼 야당의 무기력한 상황이 이해가 전혀 가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송곳이 무엇을 뚫을 때는 그게 강해서라기보다는 한 곳에 뾰족하게 모아져서 힘을 집중시킬 때 무엇을 뚫어낸다.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메르스 종식 선언은 이해를 하겠는데 새정년이 국정원 해킹 의혹 사태가 종식됐다고 선언을 했다고요? 이거 제가 오늘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오락가락합니다. 원고에 제가 새정치연합이라고 적었는데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이 그렇게 말을 했겠죠? 이거는 이강윤 앵커께 죄송합니다. 자, 새누리당 국정원 해킹 의혹 사태가 종식됐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당내 회의에서요. 국회 정보위에서 열린 국정원 현안 보고, 어제 열린 현안 보고에 대해서 국정원은 삭제한 51건의 자료와 관련해 민간인 사찰이 아닌 실험용과 대북 대테러 용도라고 밝혔다. 전문가가 아니라도
충분히 알아듣기 쉽게 한 자세한 설명이었다. 요렇게 굉장히 높은 평가를 네. 했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야당은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원의 사이버 전력을 만천하에 드러내길 원하고 있지만 사이버 전력은 또 다른 국방 전력으로 이를 파헤치는 것은 국가 안보를 무장해제시키는 일이다. 무분별한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다름 아닌 북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북한, 예. 자, 정보위 여당 간사입니다. 국정원 출신이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야당의 국정원 로그 파일 원본 공개 요구에 대해서 로그 파일을 전부 공개하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생긴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들이 들어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자제를 당부드린다. 이렇게 야당에 경고했습니다. 이게 경고입니까? 협박입니까? 경고와 협박 사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들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예. 이런 건 이렇게 협박을 하는 정치인 누가 국정원 출신이 아니랄까봐 대단히 문제가 많군요. 계속 예. 좀 더 들어보십시다. 자, 이 이철우 의원은 이어서 어제 정보위 회의에서는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은 거의 다 의문이 풀렸다. 야당은 의혹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로그 파일을 안 냈다는 걸 문제 삼고 있는데 로그 파일을 국정원이 공개한다면 이는 세계 정보기관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철우 의원은 오늘 오전에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도요. 국정원장이 직을 걸겠다고 하는 등 강하게 이야기하니 야당 원로 의원들도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이야기했다면서 의혹이 해소됐음을 강조했는데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얘기했다는 야당 원로 의원들이 누군지 새정치연합의 원내 이 사람들은 이게 앞에 나가가지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게 누군지요? 예. 당신의 야당 원로 의원들도 진정성 느껴진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누굴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자, 로그 파일을 전부 공개하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생긴다. 예. 로그 기록 안에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이 들어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자제해달라. 이거야말로 엄청난 협박이자 엄청난 사실의 일부를 지금 공개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아주 유명한 사람이 그 로그 기록 안에 쭉 들여다본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설마 이 다음 꼭지에서 등장할 사람은 아니겠죠? 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동성애에 대한 입장 뭐라고 밝혔어요? 이거 참 뜨거운 감자고 말하기 그렇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예, 많이들 궁금해하셨죠. 사실 이 박 시장 의중이 뭐냐? 예, 이렇게 따져묻는 사람도 많았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오늘 이 조선닷컴 있지 않습니까? 네. 조선닷컴 독자들의 질문을 받아서 진행된 조선일보가 주관한 것이겠죠. 그렇게 진행이 된 차세대 국가 지도자에게 묻습니다라는 제하의 인터뷰에서 최근에 서울시가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이 서울 광장에서 개최한 퀴어 문화 축제를 허가 지원한 것과 관련해서 박 시장 말입니다. 네.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동성혼과 그러니까 동성 결혼과 성소수자 문제는 옳고 그름을 떠나 다름의 문제다. 단 이 다름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수용할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치열하게 논의해 나아가야 할 과제다. 이런 말했습니다. 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차별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일관된 철학 아래 다양한 의견을 가진 시민의 생각을 충분히 경청하고 공존의 사회로 가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겠다. 이런 말도 했고요. 자, 박원순 시장 또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 철거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세월호 천막은 국가적 참사로 내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 유가족들이 참척의 고통을 달래고 진실 규명을 위한 사회적인 호소를 하고 있는 곳이다. 세월호 천막은 이분들의 건강을 생각해 마련한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다. 이렇게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읽을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예, 박원순 시장 또
이 세상 고통 중 가장 큰 고통은 부모가 자식을 앞세우는 참척의 고통이다. 죽은 자식만을 생각하며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극한의 고통이 대규모로 일어났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어서 여전히 많은 시민들은 하루빨리 세월호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 유가족들의 상처가 치유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이로 인해 광화문 광장 이용이 불편해지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는 유가족들과의 합의하에 세월호 천막 리모델링을 실시했다.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네. 예. 검찰이 돈, 예. 뭐 등등 외제차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상당히 수루의 액수 규모가 크던데. 예. 박기춘 새정치연합 의원 원내대표도 지냈었죠. 그렇습니다. 내일 소환하는데 영장까지 뭐 거의 청구할 게 확실해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실에 좀 대기시키고 영장 바로 치고 결과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서울지검 특수 4부는요. 분양 대행업체 대표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진 주요 인사라고 할 수 있겠죠. 박기춘 의원을 내일 불러서 조사한 뒤에 바로 영장을 청구하는 잡아 가두기 위한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박기춘 의원 측은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지 않지만 불법 금품 규모를 두고 검찰과 시각차를 보이고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요. 각종 기타 혐의 또한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박기춘 의원을 불법 금품 수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검찰은 또 박 의원이 분양 대행업체 이 아이사 대표 김모 씨로부터 현금 2억 원과 명품 시계 등 약 4억 원의 불법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기춘 의원에게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정자법 위반의 경우 혐의 액수가 2억 원이 넘으면 통상 구속영장을 청구해 왔죠. 그런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박기춘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해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불법 금품 수수 규모는 2억여 원 정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에서 제가 조금 리딩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일부 혐의 인정했는데 오고 갔다는 금품의 액수 요걸 놓고 다투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유죄가 나올 건 거의 확실하고 예. 얼마가 이제 불법 그렇죠. 금품 수수에 해당하느냐인데 그 금액은 또 형량하고 관련이 있긴 하죠. 사실상 양형 다툼으로 가는 네. 모양새. 뭐 소리 없이 강하다. 그런 옛날에 대우자동차 레간장가 하는 모델의 CF가 광고가 있었는데 가만 그 광고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예. 자, 문재인 새정년 대표가 이 지금 애매하고도 묘한 국면 그리고 국정원 해킹건 등등 해서 지금 한쪽에서는 쇄신 이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두 가지 중요한 걸 꺼냈네요. 이른바 국민 경선 참여 선거인단 명부. 쉽게 말하면 이제 시민 명부인데 예. 그 DB가 분실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제1야당의 꼴이 이게 뭐냐. 분실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게 또 몇십만 명에 해당하거든요. 예. 그 멸실돼 버린 거 복원하라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서울 관악을 재보선이 치러졌던 서울 관악을의 후보 부정경선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가 됐었는데 예. 그거 제대로 까놓고 조사 한번 해보자. 이 두 가지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지시에 따라서 새정치연합이 이 분실된 국민경선 참여 선거인단 명부 DB 데이터베이스 DB 복원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답니다. 서울 관악을 재보궐선거 후보 부정경선 의혹도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진상규명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하고요. 당내 주류 비주류 불신의 뿌리가 된 대표적 사건들을 제대로 조사를 일단 해보겠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자, 새정치연합 관계자들의 말 등을 종합을 하면 문재인 대표는 지난 2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당 총무국 등에 분실된 시민명부 DB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답니다. 당의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인 만큼 최대한
복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이 36만여 명의 시민 명부는 당에서 2012년 대선 당시 모집했죠.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내부 경선 등을 흥행시킨다, 이런 전략 아래서 이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28 전당대회 경선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명부가 없어진 사실 뒤늦게 확인이 돼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당시 새정치연합은 시민 명부를 CD에 담아 당사 금고에 보관했지만 당사 이전 과정에서 분실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시민 명부 DB 복원과 더불어서 4.29 재보선 때 제기된 서울 관악을 후보 부정경선 의혹과 관련해서도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지시했답니다. 관악을 지역 경선에서 정태호 후보에게 불과 0.6%포인트 차이로 석패한 김희철 전 의원은 후보 선출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 주요 당직을 맡은 한 의원은요, 정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시민명부 DB를 찾아보거나 복원해보라는 게 대표의 뜻이다. 총무국을 중심으로 방법을 찾아보려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면서도 만약 시민명부 CD가 아예 사라진 거라면 복원 자체도 불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하고요. 그렇죠. 원본이 없이 그게 그 CD롬이 없어졌다면 그걸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도대체 이사할 때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잃어버릴 게 따로 있지 정신들은 안 잃어버렸답니까? 저희 혹시 뭐 이런 게 허탈하게도 새로 이사한 당사나 옛 당사 그 뭐 현관문 앞에 떨어지고 이러면 정말 허탈해지는 건데, 농담이었고요. 자, 관악을 부정경선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희철 전 의원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으니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조사해서 진상을 파악하기로 했다. 윤리심판원에서 조사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당 조직국에서 조사를 진행해보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답니다. 예, 이 두 가지가 결코 뉴스, 새로운 거거나 이게 전혀 아닌데 문 대표가 이 국면에 이걸 들고 나온 이유는 예. 아마 개파 논란, 이거 불식시켜보려는 이 두 가지 것 통해서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이 시민명부 DB 분실 논란과 관악을 후보 부정 경선 의혹은 지난 28 전당대회 전후로 당내 주류와 비주류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시민명부 분실을 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특정 계파가 고의로 분실을 방치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죠. 당내 비주류 진영이 시민 명부가 문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경선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4.29 재보선 때 관악을 후보 부정경선 의혹을 제기한 이른바 비주류 진영의 김희철 전 의원은 당시 경선 불복 방침을 밝힌 데 이어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정태호 후보를 돕지 않았습니다. 김 전 의원과 가까운 동교동계 역시 관악을 지원을 유보했다가 선거 막판에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당이 극심한 내홍을 겪기도 한 거 많은 분들이 생생하게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를 두고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당의 화합을 위해서 두 사건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 등을 통해서 최근 발생한 두 사건이 주류 비주류 불신의 뿌리라고 봤다면서 당내 계파 갈등을 해소하고 당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와 처벌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조국 교수의 견해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긴 합니다만 그 시민명부 DB가 담긴 CD롬 분실, 여기에 보면 이상한 말이 있어요. 도저히 특정 계파가 고의로 분실을 방치한 것 아니냐, 의혹이 있다. 분실을 방치하다, 이렇게 어려운 한국말을 씁니까? 제대로 꼭 꼼꼼히 챙기지 않고 그냥 누군가 알아서 잘 챙기겠지 하고 이게 지금 금고 안에 넣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사 가는 날 금고를 제일 애지중지해서 제일 잘 소중하게 보관 이동시키리라는 건 너무 빤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누군가가 금고를 열고, 대개는 금고채 그대로 옮기는 거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건 따로 싸고,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 금고는 또 옮기고,
그럼 번거로운 짓을 누가 한답니까?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특정 계파가 고의로 일부러 분실을 방치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 이런 의혹도 대단히 비상식적입니다만 이 부자연스러운 한국어처럼 고의로 분실을 방치했다면 그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이런 것을 제기하는 측에도 똑같은 무게로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네, 아무튼 명명백백하게 조사를 해내는 능력도 제1야당의 수권, 수임 능력 중 하나라고 보입니다. 자, 다음 뉴스 볼까요? 미국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승만 대통령이 국부다, 나라의 아버지다. 갑자기 또 이승만 마케팅입니까? 세일즈입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김무성 대표, 이 동포 간담회 자리에서 현지 시간으로 어제입니다. 동포 간담회 자리에서 이승만 국부 발언을 했습니다. 김 대표는 워싱턴을 정치적 기반으로 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의 시초이자 한반도 적화를 막은 장본인이다. 이 장본인이란 말은 잘못된 표현이죠. 때 쓰는 그렇죠. 말이죠. 예. 아무튼 그러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우리의 국부로 봐야 한다. 김구 선생을 존경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 맞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독재를 비판하고 민주화 운동을 통해 정치에 입문한 저도 독재를 싫어한다면서 김 대표가 어디 가면은 이런 얘기 잘 꺼내는 것 같아요. 민주화 운동했던 임을 위한 행진곡 이런 거 매일 불렀다.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같이 일 많이 했다. 자기 출범이 상도동계다. 그래서 자기는 민주 정통 세력의 막내 세대라고 하는데 그 이후로 민주적 행보를 해왔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입학은 정문으로 했다가 졸업은 뒷문으로 하고 나면은 그거 졸업 무효인 거잖아요. 아무튼 독재를 싫어한다 하면서 그러나 모든 사람은 공과 실이 있지 않느냐. 전 세계 많은 나라가 국부를 두고 있는데 우리가 국부의 영광스러움을 후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크게 실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또 중국의 등소평도 국부인 모택동을 07실삼, 그러니까 잘못한 거 7, 잘한 거 7, 잘못한 거 3, 이렇게 국부로 인정하지 않았느냐, 이런 예를 들면서 후손에게 부정의 역사, 마이너스의 역사를 남겨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과보다는 공을 높게 평가해야 통합의 정치다. 이렇게 역설을 했답니다. 아울러서요, 지금이 5천년 민족 역사에서 최고의 중흥기인데 진보 좌파의 준동 때문에 대한민국 미래가 걱정이다. 새누리당은 진보 좌파가 준동하지 못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 방법은 우리 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워싱턴 동포들에게는요. 정치권이 계파 정치로 질타를 받았는데 당 체제를 바꾸기 위해선 공천을 혁명해야 하고 만악의 근원인 공천권을 없애기 위해 오픈 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정했다고 소개하고 국회 선진화법 개선에도 노력하겠다는 언급도 했답니다. 네. 이 교민사회가 좀 보수적입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군요. 물론 꼭 보수 진보 이 두 가지 용어로 구분하긴 뭐하고 보수 정권 계열에 대해서 비판적인 층이냐 비판적이지 않은 층이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어요. 결국 그 말이 그 말로 들리긴 하겠습니다만 개별적으로는 좀 비판적인 사람이 많은데 그룹으로 나누어 보면 또 전체로 보면은, 그리고 지난 대선부터는 해외 교포, 해외 교민들 투표했죠. 투표율은 낮았지만 여당 후보가 좀 유리했던 것으로 나오고요. 자, 정부가 한 70일에서 하루 빠지는 69일 만에 2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꽁꽁 얼어붙게 했던 정치, 경제, 사회 모두다. 메르스에 대해서 자, 이제 메르스 끝났습니다. 종식했습니다. 라고 사실상 선언했죠. 정부는 오늘 올여름 온 나라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중동 호흡기 증후군 사태,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끝났음을 선언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요.
엄격한 국제 기준에 따른 종식 선언을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집중관리병원 15개 모두 관리 해제됐고 23일간 새 환자가 전혀 없었으며 어제로 격리자가 모두 해제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국민들께서 이제는 안심해도 좋다는 것이 의료계와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메르스로 인한 불안감을 모두 떨쳐버리고 경제생활 또 문화와 여가활동, 학교 등 모든 일상생활을 정상화해 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하셔도 된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또 이번 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많은 불편과 불안을 끼쳐드린 데 대해 총리로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사과의 뜻도 밝혔고요. 정부의 이 같은 메르스에 대한 사실상의 종식 선언, 이건 지난 5월 20일 첫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69일 만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 일상생활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서 메르스 후유증을 서둘러 극복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정부는 아직 치료 중인 환자 한 명이 유전자 검사에서 최종 양성과 음성이 번갈아 나오는 등 완쾌 판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달 하순 이후에나 과학적이고 의료적 차원의 공식 종식 선언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네. 자, 2달 넘게 많은 상흔과 문제점을 그리고 숙제를 고스란히 남기고 일단은 종식 선언된 메르스. 예. 정리를 해봐야겠죠? 네. 메르스 사태 한번 정리해보죠. 중동에 다녀왔다는 최초 환자와 그를 간호한 부인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의 오판과 뒤늦은 정보 공개로 초기 방역에 대실패했고요. 계속된 부처 간 엇박자는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혼선만 키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의료 체계는 공중보건 측면에서 바이러스 확산 거점으로 전락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은 급기야 부분 폐쇄라는 초유의 고육책을 쓰는 지경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환자는 무려 186명으로 불어났고요. 36명의 생명까지 앗아가서 우리 사회 말 그대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문화 전 분야에 걸쳐서 치명타를 입었다. 이런 목소리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를 수습하는 데는 의료진의 희생이 컸습니다.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70일간 많은 의료진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였죠. 자, 일부 국민의 모럴 해저드 이런 거 있긴 있었죠. 좀 오기 부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신종 감염병의 공포 확산에 불을 지피기도 했지만 결국 메르스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많은 시민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가 절대적입니다. 네. 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시스템을 개선하고 또 보건의료주무부처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는데, 그러나 잘못에 대한 책임 추궁과 반성 없는 조직 개편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2의 메르스 사태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어떻게 수습할지도 이번 사태를 통해 얻은 교훈이죠. 사실 메르스가 남긴 엄청난 경제적 손실,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크죠. 네. 추경, 이것도 이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12조 원인데 12조 원으로 다 끝나거나 막아지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고요. 네. 다음번에 허둥대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 과연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겁니다. 자,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제 관련해서 국민들의 절반 이상 한 60% 다 되던데 세비, 즉 의원들 월급은 줄여도 정수는 좀 늘리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정치권은 이런 일부 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는 세비를 암만 삭감한다고 해도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는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57.6%니까 거의 60%에 가깝죠. 이 정도 비율의 응답자가 세비를 절반으로 깎는 걸 전제로 하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전체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런 결과를 오늘 내놨습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7.3%로 반대한다는 응답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요.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반대가 70%를 넘었고요. 무당층에서도 절반 이상이 반대했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오차범위 안에서 반대가 많았고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우세했습니다. 이것도 참 많은 걸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오늘 이 관련해서는 제가 뉴스K 집중 분석 코너에 나가서 조금 더 상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김효진 PD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 방송 이강윤의 오늘 첫 시작 부분에서의 음악, 클래식 음악과의 광고의 혼선 이런 것들 김효진 PD가 신속하게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걱정을 끼치는 일은 없도록 더욱더 유념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죠.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 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네, 5시 7분 들어왔습니다. 게시판 잠깐 보고 다음 코너 들어가죠. 네, 여러분들께서 출석 체크 인사 남기셨고요. 다행히 아닌 메르스 초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요한 그 이른바 심야 기자회견에서 삼성병원 관련해서 언급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병원 공개로 이어졌죠.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35번 삼성병원 의사는 그 후 어찌 되었나요? 그 인공호흡기 끼고 그랬었죠. 몽호접 님이 말씀 주셨는데 치료된 걸로, 그래서 현업복귀 준비 중인 걸로 들었습니다. 그게 며칠 전 제가 접수한 거니까 그 이후 상황, 현업에 다시 재투입이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그 인공호흡기를 끼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 빠졌다. 그래서 YTN, 한국일보 등등에서 대형 오보를 냈었죠. 사망했다 이래가지고 몇 시간 동안 엄청난 충격을 줬는데, 본인의 상태가 나빠서 무의식 상태, 코마에 빠진 게 아니고 의료진이 일부러 무의식 상태에 빠뜨려서 치료를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호흡이 가능한 상태인데 산소 호흡기를 걸어놓으면, 인공 마스크죠. 걸어놓으면 서로 충돌을 하기 때문에 무의식으로 빠뜨려 놓으면 자발적 호흡 능력을 상실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조금 잘못 알려지면서 확인 없이 또는 의학적 지식 부족으로 그런 오보가 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희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몽호전님. 7월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 메르스 때문에 이러면서 소리엘님. 아유, 어떡하죠? 안 그래도 7월이면 휴가 관련 말고는 좀 또 매출, 영업의 명암이 분명해지는 때가 아닌가 싶은데 7, 8월 어느 업종이신지 모르지만 큰일 났습니다. 7시간 행방묘영님께서는
뭐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로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지만 상해 임시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뭐 거기 가면 김구 등등 이회영, 이시영 선생들 많은데 왜 저 국부냐 이러면서 이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요. 대단군님은 이승만이 국부라면 조선 총독부는 국조, 아마 할아버지 조자를 썼겠죠? 반민특위 해체시킨 게 이승만 아니더냐 그러면서 일가를 남기셨고요. 시드니 언님 적극 동의한다고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드니 언님 그리고 대단군님. 집권당 대표가 큰절하는 등 이거 과공비례 아닐까 싶다. 뭐 좀 북한 무슨 김일성 동상 헌화하는 것 뭐 이런 게 연상이 되기도 한다 그랬고 김무성 대표의 가계도를 아주 소상하게 누가 올려주셨습니다. 국정원 찌라시님. 아, 국정원에서 이런 일도 하는군요. 대한꼼수님, 대한꼼수. 이강윤 앵커님 안녕하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청취하는 청취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최대 관심사는 사회도 정치도 아닌 이달 봉급이 제대로 나올 것인지 혹시 연기되지는 않는지 이런 걱정이 큽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사실 또 먹고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무식하리만큼 무관심한 저인데도 이건 좀 겸손의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강윤의 오늘이 마지막이란 소리는 급여가 안 나온다는 소리와 거의 충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국민TV 사정이야 어찌되었건 정치자 입장에서 볼 때 이강윤의 오늘과 국민TV의 정보는 지상파와 종편의 온갖 왜곡 속에서 나름대로 진실된 정보를 찾아가는 길라잡이였고 아이들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 창고였는데 이제는 기준점이 사라져버릴 것 같아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야겠죠. 항상 좋은 방송 해주신 이강윤 앵커님께 감사 말씀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참 착잡합니다. 좀 길었지만 읽었는데 조금 이미 좀 게시판 같은데 게시가 됐다고 하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따가 제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속히 미디어 협동조합이라는 주식회사가 아니고 미디어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를 취했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진보 진영의 대한 언론의 맏형을 자임하는 곳에서 다른 무슨 기존의 형편없는 회사나 조직, 단체에서 벌어지는 일 같은 것들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다. 갈등은 어디서나 생길 수 있지만 그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법, 자세, 품새는 뭔가 달라야지.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이고 그래서 국민TV고 그래서 대한언론의 맏형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달 하순에 약 한 달 후쯤에 중요한 임시총회가 예정돼 있고 그렇다고 보면은 그때까지는 현 집행부는 회사에서 아주 미디어 협동조합에서 매우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을 유보하는 게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아울러 지금 제작 거부 중인 비대위도 일단은 조건 없이 제작에 동참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제2기를 열어가는 것을 준비하면서 큰 틀 속에서 해결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네, 아무튼 이따가 끝날 때쯤 잠시 인사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영화 암살이 요즘에 아주 큰 인기라 그러죠. 불과 사나흘 만에 500만 명을 넘었다고 하고 이게 아마 명량이 세웠던 기록을 깰 수도 있다 이런 성급한 예측도 나오던데 대한민국 건국은 임시정부 때부터 삼는 게 맞다. 서울법대 한임섭 교수가 그거 정확히 계산해 냈었죠. 한번 제가 오프닝에서 퀴즈처럼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일곱송이 수선아님, 로그 파일 공개 시 죽는 사람이 있다. 아마도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나타나나 본데 그럼 죽어야죠. 죽을 짓을 왜 하는지 이런 답글도 달려있는데 이거 참 애매합니다. 이거 이철우 의원이 이런 것은 거의 망언에 가까운 건데 이건 단단히 따져 물어야죠. 사과를 받거나 좀 더 해명을 들어서 도대체 다 아는 사람이 누구냐. 근데 로그 파일이 공개되면 그 사람이 왜 죽는다는 얘기냐. 뭐 따져야 됩니다. 부산의 최개발화님, 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우울해. 우울해? 고민 있어요? 사랑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관심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시 15분, 16분 돼갑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받으시죠? 헤어룸 자산의 오진근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정부 청년고용 대책으로 20만 개 일자리 창출이 발표됐는데 그중에서 겨우 4분의 1, 한 5만 개 정도만이 확실한 일자리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청년고용 절벽 해소 종합대책에서 가장 주목할 일자리는 간호인력과 교사 일자리 확대 등 공공부문 일자리 5만 개입니다. 공공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대로 실행될 수 있고 2017년까지 2년 내 실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비교적 확실합니다. 특별히 그 교원 같은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선호도도 높고 네. 교사들의 명예퇴직을 연간 2,000명씩 추가로 받아들여서 15,000명 정도 신규로 선생님들을 채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시간 선택제 교사도 내후년까지 500명 정도 늘리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체교사도 13,000명 정도 추가가 됩니다. 또한 그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간호인력을 1만 명 창출하기로 한 것도 확실해서 5만 명 정도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뭐 20만 개라고 발표는 했지만 뜯어보니까 상당히 뭐 허장성세 부풀려져 있는 건데 한 12만 내지 13만 개의 일자리는 교육 훈련이나 인턴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기회를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 지금 불확실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량 중소 중견기업의 인턴 기회를 7만 5천 명, 직업 훈련에 2만 명, 일학습 병행제 3만 명 등입니다. 이것은 청년 인턴 직업 훈련 등을 통해서 말 그대로 일자리 기회를 넓힌다는 수준의 대책입니다. 민간 부문의 청년 채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내세운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 정책이나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 계획 등이 있는데 이것이 그 임금 피크제나 그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그 3년 이상 근무 시 본사 채용에 우대는 고용 디딤돌 과정을 제시했는데 이것도 좀 그 3년이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빌미라고 얘기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참 문제입니다. 공무원들 이게 종합 선물 세트 재포장하듯이 말이에요. 대통령 청와대 지시 내려오면은 이것저것 그동안 했던 것들 다 긁어 모아가지고 표지를 일단 바꿉니다. 그리고 몇만 개 창출. 뭐 이렇게 제목 하나 그럴듯하게 해서 뜯어보면은 재탕 삼탕에 알맹이도 없고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그런 거 알고도 그냥 읽는지 모르고도 하는지 알고도 읽는다면 직무유기의 국민 기만이고 모르고 읽으면 능력이 없는 거죠. 자, 중국 증시가 뭐 보통 추락하는 게 아니고도 중국 정부도 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렇다는데 요즘 변동성이 아주 큰가 봐요. 이틀간 최대 13%나 하락해서 8년 5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고요? 네, 오늘 그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전날 대비 4.1% 하락한 3,573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전날 8.5% 폭락세를 보인 상태에서 이날 장중에는 5.7% 급락하기도 했는데, 지난 24일 4,180포인트를 회복하여서 6거래일 연속 상승해서 24% 반등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틀 만에 다시 3,500선까지 밀리는데, 오늘 그 오후 4시에 장이 마감됐는데 1.7% 내려서 3,66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이틀간 한 10.2% 하락했는데, 왜 이렇게 하락폭이 높은가에 대해서 아직 한 달간 35% 하락했던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 가지 뉴스는 중국 정권 금융공사가 있는데, 여기서 상업은행으로부터 일부 대출받은 자금을 전날 상환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불안감이 확산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여러 가지 어제 오늘 하락한 요인 가운데 여러 가지 요인은 좀 종합해 보면,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서 이제 돈을 외국인들이 빼내가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들이 2주간 좀 순매도를 했고, 네. 연내 FRB의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또 중국 제조업이 6월 PMI 지수가 48.2로 15개월, 1년 3개월 최저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35% 폭락했다가 24% 반등한 차익 매물도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증권금융공사죠? 네. 네, 정권공사라고 그래서 정권 하나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알아들으셨을 텐데. 자, 롯데그룹 얘기 좀 해봅시다. 이게 고령의 아버지 창업자 신격호 씨던가요? 94세라 그러던데. 네. 큰아들이 고령의 아버지를 어디 전세기에 태워가지고 휘리릭 가서 뭘 어떻게 해보려다가 잘 안 됐다면서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이겼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신격호 총괄회장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 경영 1선에서 강제 퇴진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이자 물러났고, 아버지이자 창업주가 아들에 의해서 강제 퇴진 당했다 이겁니까? 네, 그러니까 차남이 아버지를 해고한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굉장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참 비정하다 못해 무섭군요. 네, 좀 자세히 전해 주십시오. 네, 이번 사태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전날인 27일 친족 5명과 함께 전세기 편으로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시작됐습니다. 94세의 고령으로 거동과 말이 불편한 상태인데도 신 총괄회장의 일본행은 장남의 신동주 일본 롯데 부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신 총괄회장은 27일 오후 일본 롯데홀딩스에 나타나 자신을 제외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을 해임했습니다. 이 6명의 이사 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네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신동빈 회장은 적극 반격에 나서서 정식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불법 결정이라고 규정하면서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네, 큰아들이 아버지 힘을 이용해서 승계구도에서 밀리고 있던 것을 좀 뒤집어 보려고 전격적으로 뭘 했는데, 둘째 아들이 이 이사회는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으니까 불법이다. 그러면서 쿠데타에 가까운 비법적, 탈법적 이사회 결정을 무효화시키는 동시에 자신의 아버지를 총괄회장에서 이선으로 물러앉게 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남이 수성을 한 것이고, 네네. 이전에 2000년 초반에 있었던 현대그룹 사태에서는 그렇죠. 정몽헌 성공했는데, 정몽구. 네네. 네. 뒤집기를 성공했는데 이번에는 그대로 수성이 된. 알겠습니다. 참 별일이 다 있군요. 아무튼 돈 앞에서는 아버지고 형제도 잘 안 보이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노후 경제 사정에 맞춰서 국민연금 액수와 그것을 받는 시기를 좀 더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좀 더 늘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부분 연기 연금 제도가 도입돼서 국민연금 수급자가 자신의 경제 사정에 따라서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그동안은 100%를 5년 전체에 연기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50%부터 100%까지 10% 단위로 이렇게 기간도 5년이 아니라 1년에서 5년 사이로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는데,
60대 초반에 이제 경제적 사정이 좀 나아서 이렇게 연기를 하면 좋은데, 연기를 하면은 연간 7.2%의 높은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국민연금을 80만 원 받는 사람이 절반인 50%를 1년 후에 받겠다고 하면은 62세부터는 이자가 7.2% 붙어서 연간 월 83만 원 정도 이렇게 더 받게 됩니다. 네. 국민연금에 요즘 가입하는 전업주부분들도 급격하게 늘고 있다 그러죠. 사실 네. 이것은 일반 금융사들에서 하는 개인연금보다는 그들의 이익 창출폭이 국민연금에는 없기 때문에, 또는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사실 수익률이 민간 금융사들의 개인연금보다 훨씬 높은 건 사실이죠. 네. 자,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기준을 연령, 나이에서 소득으로 바꾼다고요? 네, 이 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61세에서 66세 사이에서 있거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61세에서 66세 사이에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을 때 월 204만 원, 근로소득 공제 전에는 292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 일부를 깎아서 주는 장치입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는 나이로 했는데, 나이로 해서 불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조금 적게 받는 걸로 이렇게 바꿨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바뀌는 제도는 10명 미만 그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급 140만 원 미만 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좋은 제도고, 또 2회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체납 보험료를 체납 횟수 범위 내에서 나눠서 낼 수 있고, 체납 횟수가 24회를 넘으면 최대 24회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네. 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구직급여 신규 신청 동향. 그러니까 실업자 관련 얘기인데 말이 참 어렵습니다. 공무원들 얘기. 그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52만 8천 명, 53만 명 다 됐다는 얘기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1%가량 줄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제조업이 9,338명으로 가장 많고, 보건업이 4,690명, 숙박 음식 311명입니다. 그 정가율을 보면 숙박 음식업이 12%, 제조업이 11%, 보건업이 8%입니다. 또 메르스로 인해서 호텔 음식, 병원 등의 타격이 컸는데, 특히 이제 그 강조할 거는 제조업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에서 46%나 신청자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조업 신규 신청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네. 지역별로는 울산이 가장 타격이 컸다고요? 네. 그 울산 지역의 신규 신청자가 1,146명 증가해서 전국 광역 단체 중에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울산은 조선, 석유화, 자동차 등 제조업 대기업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차이나 리스크로 인해서 중국발 공급 과잉과 세계 경제의 위축, 엔저 등으로 인해서 수출에 주력하는 제조업 대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직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금융 구조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금융보험업, 건설업, 교육 서비스업, 출판 통신업 등은 구직 신청자가 감소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의 어진근 헤어룸자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씨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네?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니,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정원 해킹 의혹. 어제 국회 정보위에 와서 보고를 했어요. 총 51건인데 네네. 스파이들 대북이 몇 건이고 실패한 거 빼고 나면은 민간에는 없었다 이런 얘기였는데. 네네. 그거 끝나고 나서 여당이 더 막 큰 소리 치고 야당은 야 이거 지금 이대로는 대처가 안 된다. 플랜 B 찾기 이러던데 좋은 플랜 B가 있으면 처음부터 그걸 플랜 A로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야당이 이거 꼼짝도 못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처음에 이 사건 이제 불거졌을 때, 네. 그때 이제 그 사회자분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사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국정원이 우리가 이런 사람들 사찰했어 이렇게 자복을 하지 않는 이상, 이게 그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의혹 제기는 가능한데 규명은 안 된 힘들 거다. 규명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나눴었고 네. 그래서 그때 한겨레 신문이 이 나름대로 이 400기가인가요? 400기가. 지금 네, 그때 양 차장이 40기가라고 그랬다가 네, 맞아요. 바로 고쳤잖아. 그거를 사실 이 네티즌들한테 같이 찾아봅시다. 라고 제안하면서 하는 그런 방향이 집단지성이죠. 전체적으로 그렇죠. 여론을 좀 이렇게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핵심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아니냐 다를까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가 열렸는데 보도를 접하신 아마 청취자분들의 상당수도 그 대목 아마 들으셨을 텐데 예. 그 새정치연합의 김광진 의원이 이 브리핑 이제 정회 중에 나와가지고 네. 저 정보위 전체 회의장 가리키면서 믿어달라 얘기하고 믿습니다 하는 정교 집단 같다 이런 표현을 쓴 걸 아마 들으셨을 텐데 네. 실제로 지금 어제 이병호 국정원장이 내 직을 걸고 내 직을 걸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 전임 원장들 때도 그런 일 전혀 없었고 그게 드러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네.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결국 실제 제시된 근거는 사실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당신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거 봐라 이거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납득할 수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서 요구한 자료조차도 거의 제출하지 않아놓고 우리가 확인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확인했더니 전혀 그런 거 없었다. 그러니 믿어달라. 내 직을 걸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그렇게 명분으로 치장되면서 여당에서도 계속 이거 계속 파헤치는 건 이건 말도 안 된다. 북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하고 이렇게 지금 어영부영 어제 상황이 이제 정리가 됐단 말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가안보 때문에 이게 국가안보 사안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국정원에 대해서 야당이 그게 무슨 소리냐. 국가안보하고 민간인 사찰 부분하고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국정원이 그러면 니네가 제시해야 될 게 뭐다라고 아주 적시하기가 참 그 부분도 애매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새정치연합 신정민 정보위 간사가 어제 그 상황에 대해서 되게 불만스러워하면서도 실제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다른 방법이 이제 이른바 플랜 B인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방안을 아직 확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부 고발자가 나와도 될까 말까 한데 그런 걸 그렇죠. 기대하기는 힘들 거고. 그래서 이제 국정원은 오후에 지금 나오는 얘기가 네. 지금 이제 당내 이 진상규명하는 그 단위의 책임자가 지금 안철수 의원인데 네. 뭐 무슨 일인지는 저도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안철수 의원하고 신경민 간사 뭐 이렇게 서로 뭐 만나지는 못한 것 같고요. 내일 만나서 뭐 얘기를 좀 해보기로 했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전문가 간담회를 지금 국정원 이제 역제안을 했고 결국은 현장 조사, 그러니까 로그 파일을 보려면 현장에 국정원에 들어와서 봐라. 예. 이렇게 이제 어제 국정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당 입장에서 보면 가서 사실 아무리 설령 민간 전문가가 가서 보더라도 그 로그 파일을 2-3시간 보고 이 분석이 가능하겠습니까? 5명이 한 달간 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안철수 의원이 그런 얘기도 했다 그러던데.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국정원이 그러니까 국정원이나 정부 여당이 사실 전략을 잘 짜고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게 어쨌든 보여주겠다. 로그 파일 다 보여줄 텐데 니네 이거는 국가 기밀 상황이니 밖으로 반출은 안 되고 니네가 들어와서 봐라. 근데 대신 민간인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선을 긋고 또 대신 보여주겠다고는 하고 이러다 보니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플랜 B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문제를 좀 논의를 하겠다는 건데 더 좀 가관인 건 이게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국정원이 진해가 셀프 분석을 하고 셀프 면죄부를 줬다 이렇게 말로 비판은 할 수 있는데 이런 비판들이 좀 힘을 가지려면 네. 오늘이라도 당 정보위원들하고 뭐 안철수 위원장하고 같이 좀 심도 깊게 논의도 하고 그리고 전문가들하고도 같이 논의하고 네.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서 이게 이 고리를 우리가 계속 이 철저하게 따져 묻겠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저녁 때부터 혹은 내일 아침자 주간 신문들을 보시면 뭐 말로는 공방하는 것 같은데 이 야당이 좀 다소 내부적으로 당혹스러워한다. 뭐 이런 분위기들이 아마 기사에 묻어날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이제 어차피 지금 한기도 이제 휴가철이고 이건 휴가철 뭐 이런 것까지 겹치면 예. 결국은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한다면 모르겠는데 과연? 사실 공안부 같은 경우가 예.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국정원에 파견 나가는 검찰 직원들이 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대부분 공안부 검사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갔다 온 사람들도 많고. 가서 훈련 받고 온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그 여당의 이 검사 출신인 김회선 의원 같은 경우가 예. 국정원 2차장을 하고 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교류들이 있는 공안부가 대통령의 지시 없이 정말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없이 뭐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진상 규명에 적극 나선다? 예. 이건 상상 불가인 거죠. 그렇죠. 뭐 하나 물어봅시다. 국정원 예. 출신 이철우 의원이 네네. 로그 파일 공개되면 죽을 사람이 그것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다. 이런 협박을 해도 됩니까? 1번. 2번. 죽을 사람이 누구랍니까? 아주 유명하다는데 저는 도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자들이 그걸 물어봤는데 우선 2번부터 말씀드리면 예. 뭐 그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는 취지로 네. 뭐 그렇게 그냥 어물쩍 넘어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첫 번째 부분 이게 사실은 대국민 협박이죠. 협박이잖아, 협박.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텐데. 근데 정말 더 웃긴 건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게 지금 이렇게 대놓고 한다는 건 그만큼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기들이 좀 자신 있다. 뭐 이런 뉘앙스를 계속해서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이 협박은 따로 따져서 그래야 될 사안 같아. 정말 이건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아휴, 국정원 전성시대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줘야 되나. 자, 워싱턴 간 누구 이번에는 양 기자는 안 따라갔어요? 저번에 중국 갔다 오더니. 네. 김무성 대표가 갔는데 뭐 기자간담회 때 왜 이렇게 구설이 많습니까? 이 양반은 나가기만 하면 뭐 하긴 뭐 일부러 기사거리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큰절은 왜 했다 그러고 또 뭐 국부는 뭐고 점수 많이 까먹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 보수층에서는 특히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한 유권자층에서는 조금 점수를 더 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한다 이렇게. 일단 뭐 이제 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제 전사자들한테 이제 헌화 참배하고 뭐 이럴 때야. 아유 그거야 이해가. 그럴 때야 이제 뭐 큰절을 한 번 정도 네. 뭐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파격적이면서 오히려 임프레시브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뭐 그게 잦아지니까 조금 과공비리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네.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이제 그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이죠. 네. 거기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제 어젯밤에 워싱턴 특파원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네. 이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제 사실 외교상으로 굉장히 결례 혹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절대적인 가치다라는 뭐 그 강조까지야 뭐 가능할 텐데 네. 이 중국과 우리는 그래도 중국보다는 미국이다. 이런 얘기를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이 간담회 자리에서 하면서 사실 그 특파원들 사이에서 좀 술렁임이 있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균형 외교를 해야 할 판에 그런 그러니까 워싱턴 특파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교안보부처 경험이 좀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이제 정당 정치부 경험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통 워싱턴 특파원을 가는데 사실은 굉장히 외교적으로 민감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집권 여당의 당 대표고 지금 여권에 어쨌든 대선 주자 1위를 달리는 사람이 와서 중국보다는 미국이다. 이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했으니까요. 예. 더더군다나 지금 중국이 지금 전승기념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서방 국가들이 상당수 지금 참여 여부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러시아하고 이제 중앙아시아 쪽 나라들이 참석하기로 했고 지금 우리도 들리는 말로는 여권 내에서 들리는 말로는 청와대에서 참석 여부를 좀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집권 여당 당대표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뭐 외교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 쪽에서 대한민국 한국 정부가 중국 쪽에 기우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의구심을 미국 쪽이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커버하기 위해서 김무성 대표가 좀 오버한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특히 이 중요한 이 미국 방문을 한다면 이게 어쨌든 어떤 일정과 어떤 내용과 또 누구를 만나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외교부를 통해서 조율을 해야죠. 픽스가 되고 청와대하고 일부 조율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뿐만 아니고 중국에 던지는 메시지도 분명히 전달이 될 텐데 그럼요. 이런 점에서는 좀 굉장히 경소하고 외교적으로 이 논란이 큰 그런 발언이 아니었느냐 이제 이런 해석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입지를 아주 좁혀버리는 발언이었죠. 그래서 그냥 적당히 말해도 되는데 뭐 하러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당 내에서 오늘 재밌는 해석을 들었는데요. 이제 그 김무성 대표가 이제 당대표가 작년 7월달에 당대표가 되고 나서 이제 한 두세 달 있다가 그 중국 가서 이제 개헌 발언했다가 한번 곤욕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동안에는 계속 이제 국내에 있을 때는 어쨌든 이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말조심하고 막 자제하고 이러다가 사고 안 치다가 이제 멀리 가니까 말하기만 하면 멀리 미국까지 갔으니까 이게 이제 너무
안도한 나머지 업돼가지고 또 그런 실수한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에이, 아무튼 어떻게 수습하는지 한번 보기는 봅시다만 앞으로 계속 따라다닐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정가산책의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네, 진짜 인터뷰 코너입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경제뉴스 브리핑에서 청년 실업 대책 일부를 핵심은 전해 들으셨는데 이 관련해서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장그래는 물론 아시죠? 그 운동본부의 김혜진 정책팀장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김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여쭙죠. 네네. 정부가 엊그제 발표한 청년 고용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앞에 뉴스 코너에서 저희가 간추려서 전달해 드렸고요. 네. 청년 일자리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정부의 네. 이번 대책에 대한 총평 일단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청년들에게는 불안정한 일자리에 만족해라라고 얘기하는 단기적 처방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청년을 핑계대면서 이미 그 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나 의료민영화나 이런 묵었던 과제들을 해치우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아, 묵었던 과제를 해치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네네. 그 부분을 조금 더 부연 좀 부탁드릴까요? 네네. 이번에 이제 그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이야기했던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용은 대부분 다 의료민영화와 관련한 주제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정부가 끊임없이 이제 추진을 해오려고 했다가 의료민영화에 대한 대중적인 반발에 부딪혀 하지 못했던 걸 이번에는 이제 청년 일자리를 핑계대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한 축으로는 이제 노동시장 구조개혁인데,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를 역시 이것도 핑계를 대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시도라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자,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으시는 대목 어떤 점이고 그 점에 대해서 좀 자세한 보충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가장 큰 문제점은 이번에 정부가 내놓는 일자리는요. 대부분 다 비정규직이거나 불안정한 일자리라는 질 나쁜 겁니다. 일자리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죠. 2017년까지 2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는데요. 그중에 12만 개의 일자리가 시간 선택제, 즉 단시간 노동 비정규직을 얘기하는 거죠. 네. 여기에다가 인턴, 직업훈련, 특수교사와 같은 불안정한 노동, 그리고 일학습 병행제를 통한 불안정한 노동, 전부 다 이런 일자리로 채우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근데 질 나쁜 일자리밖에는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다. 현재의 한국의 경제 체질로 봐서는 그런 얘기들이 적어도 한 10년 전쯤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 그렇죠. 비판적 견해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관료들은 전혀 정책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네네. 얘기인데 네. 결과적으로 이번 대책을 보면 기업에는 좀 특혜를 주는 반면에 청년들 입장, 일을 할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질 나쁜 일자리에 고용 안정성도 대단히 떨어지는, 그래서 친기업 그리고 반노동적 정책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김 팀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불안정한 노동을 없애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청년 노동 정책인데, 이런 불안정한 노동을 확대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동안 기업들이 계속 요구해 왔던
비정규직 확대 정책을 청년 일자리를 핑계로 하여 이제 수용하는 그런 방식의 정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친기업 반노동 정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노동 정책으로 비판받아도 크게 뭐 억울해할 대목이 없다. 이런 네네. 말씀이시죠. 특히 의아한 거 하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서 이른바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말이 네네. 있던데 이게 무슨 말을 이렇게 와리뭉실하게 어렵게 한 겁니까? 이거 쉽게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 뭔 말이고 그 실효가 있을까요? 당연히 실효가 없죠. 정부가 얘기하는 취업 기회는요.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과도기 노동이라고 흔히 부르죠.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어떤 과도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뜻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인턴이라든가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특히나 이런 이제 과도기 노동이 그동안 얼마나 청년 노동에게 심각한 문제였는지는 뭐 열정페이 논란이나 이런 데서도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활용해서 저임금 노동력을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인턴이라든가 수습이라든가 현장 실습이라든가 근로장학생이라든가 이런 이름으로 그런 저임금 노동력을 일정 기간 동안 제공해주는 그런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만들어내겠다고 이야기하는 무려 12만 개의 일자리가 다 이런 일자리라는 겁니다. 네. 열정페이를 지금 정부가 나서서 뜯어 고쳐도 시원찮을 판에 아예 구조화, 제도화 하겠다 이 소리입니까? 그렇죠. 실제로 지난번에 작년, 재작년 정도 수준에서 보면요. 공공 부문에서 보면 정규직을 13,000명을 채용하면 비정규직을 25,000명을 채용하고요. 청년 인턴을 12,000명 정도를 채용을 합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정규직을 채용하는 만큼 청년 인턴을 채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청년 인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은 실제로는 한 20%도 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저임금 노동력이 계속 공급되는 구조라는 거죠. 체질 개선을 위해서 중장기 이 헬스 트레이닝 프로그램 이런 걸 만들어내고 산성 체질을 알칼리화하기 위해서 뭘 바꾸고 이런 건 없이 그냥 예전에 나왔던 것들 롯데 종합 선물 세트인가 우리 어렸을 때 연말이 되면 아버지가 하나씩 들고 오신 거 있었어요. 온갖 사탕, 과자 다 들어있는 거. 네, 종합 선물 세트. 네. 정책의 재탕이다. 더군다나 문제는 열정페이처럼 사회 구조화되어 있는 문제점을 공식화시킬 수도 있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우려스러운데 정부가 그걸 모르고도 설마 이렇게 했으리라고 믿어야 합니까? 아니죠.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정부는 여전히 실업 대책을 얘기하면서도 그 사고의 중심은 기업에 가 있다는 거죠. 기업에게 어떻게 해야 유리할 거냐, 기업에 어떻게 돈을 더 벌게 할 거냐, 이런 것에 이제 고민이 딱 가 있다 보니까 계속 불안정한 일자리를 공급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번에 보면 직업훈련 일자리를 2만 개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거를 만들어서 대기업이 직업훈련을 시키면 다른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끔찍한 내용이냐면 이미 대기업들이 당연하게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될 인력을 사내하청으로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직업훈련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비정규직을 사내하청의 형식으로 채용하는 것을 그러니까 신규 채용, 직업훈련이다. 이런 이름으로 정부가 엄청나게 지원을 또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아서 좋고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면서 또 자기들 이름으로 심지어는 교육훈련도 시키고 심지어는 정부의 재정 지원도 받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여전히 기업에게 어떻게 저임금 노동력을 공급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정말 일해야 되는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나 고민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평소 궁금했던 거 하나 여쭤보죠. 지금 전국 각 거점 도시에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거 계속 만들고 대통령은 꼬박꼬박 참석해서
웃으면서 네네. 격려도 하고 모든 신문들은 일면에 사진 써주던데 네. 거기서는 어떤 창조를 하고 경제가 어떻게 좋아지는 겁니까? 그러게요.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직업훈련 그 과정을 보면서 야 정말 놀랍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부가 이번에 노동시장 구조계약 안에 보면요. 네. 그러니까 사내 하도급에 대한 지원 방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불법 파견을 판정을 받아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될 노동자들인데 이거를 사내 협력사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러니까 케이블 방송 중에 하나인 이제 SK 브로드밴드나 네네. 또는 T브로드나 뭐 이런 데들이 말 그대로 이 노동자들을 통신시설을 설비하거나 이러는 노동자들을 자기네가 직접 채용하지 않고 교육훈련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이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형식으로 하고 이 노동자들은 마치 독립적인 중소기업체의 정규직인 것처럼 위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름을 다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속빈강정이구만요. 대기업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청년고용 종합대책 그 허와 실 그다음에 이면을 들여다봤더니 이런 문제점도 있더라. 특히나 충격적이었던 것은 취업 기회라는 이름의 열정페이의 문제점을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공식화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를 낳고 반노동적이다 이런 비판도 왜 제기되는지 함께 확인이 됐습니다. 네. 말씀 나눠주신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의 김혜진 정책팀장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7월 28일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아쉬운 말씀을 한마디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라디오 그리고 국민TV의 외부 진행자 그리고 고정 출연자 이강윤의 오늘에도 몇 분이 계시죠. 이런 분들 이 시간 현재 31명은 29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방송 진행을 중단하기로 일시 중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노사 양측의 대화와 포용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노사 양측의 대화 그리고 포용을 촉구합니다. 제작 거부도 거두어 드렸으면 좋겠고 일단 사측에서도 중요한 결정은 무리하게 집행하거나 강제하지 않고 우선은 대화를 통한 기본적인 신뢰 회복 그리고 감정의 골이 더 이상 패이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나아가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다시 배울 수 있는 날이 빨라지기를 바라겠고요. 제작 거부 중인 후배 기자들, PD들과 함께 돌아오고자 합니다. 다시 배울 때까지 편안히 계시기를 빕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